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2.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3. 극비사항으로 개발되던 악마의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기대보다 약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집중 공격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고 잔인한 폭격을 가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에는 중국을 대등하게 상대할 만한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적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대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컬렉티브 디펜스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컬렉티브 디펜스 관 공격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갑연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2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G7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대1로 붙어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육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의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보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보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1을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 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5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2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부대 8기동사단가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2 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2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워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상기슭 등의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4.1m를 도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2 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 강습대대, 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감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의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 탱크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 탱크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급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성군호인데 이는 K2 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랴오닝성에는 제79 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 집단군은 1개 기감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감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번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급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공격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투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대의 KF-21 시제기가 출격하여 시제2호기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시제3호기는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뽐냈는데요. 그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미티어 미사일 4발 주익에 각각 미사일 1발 탑재, 미티어 미사일 분리, 20mm 기관포 108 사격. 보신 바와 같이 테스트용 미티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기총 사격 역시 막힘없이 진행되며 KF-21이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KF-21이 무장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갑작스러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드러난 기총의 구조상 KF-21은 절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KF-21 무장 테스트 소식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 속 KF-21이 외부 무장창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장창이 없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모든 무기를 밖에 걸어둔 상태에서 스텔스가 가능한지, 키키윽,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비에로시 K3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총 포트를 지적한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에도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장이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기총의 총구로 인해 전투기의 RCS, 레이더 반사 면적가 높아지고 공기역학 구조가 방해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블락 3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KAI에서 과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발굴되며 무지성으로 비난하던 이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KAI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총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RCS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식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RCS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투기에 정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투기의 정비효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기총을 제거한 F-35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술적 환경상 기총은 KF-21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였기에 KAI에서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용 무장 귀버입니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다가 근접 교전이 벌어져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탄약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쏘면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전투기가 귀환한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기에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도어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파괴된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텔스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할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교전 이후 추적당하며 후퇴할 경우에도 전면 RCS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와 달리 KAI의 일회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전투기 부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할 기술이었죠.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 F-18,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요. 기존 M61 발칸 게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발의 20mm 탄으로 탄막을 형성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PVR, 시계외, 교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F-4위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기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 기총과 함께 미티어 미사일이 하부 반메리평 무장창에서 무사히 분리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양주위 끝에 달려있던 두 개의 미사일인데요. 왼쪽 주익에 달려있는 붉은색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 추역화를 수행하는 더미 미사일이었고, 오른쪽 주익에 달려있는 미사일은 바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였습니다. 본래 KF-21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고 있는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인데다가 군수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동합, 인트리그레이션, 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군의 유럽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영국의 미티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독일의 아이리스-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기존 나토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미사일로 추력 편향 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 3의 유효사거리는 25km에 달하는 아이리스-T 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무려 6배나 향상되었으며 전파방해 대응 능력 ECCM과 적외선 교란 대응 능력 IRCCM이 향상되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계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도입된 아이리스-T는 조종사의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5세대 대공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즉, 적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에 이은 KF-21이 두 번째 공대공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IRIS-T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KF-21이 강력한 공중제압 능력을 갖출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성공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했는데요. 기사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않는 건 밑바닥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 폴란드도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 며 KF-21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소식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담한 개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KF-21 실사격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텔스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공업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는 단 두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한 KF-21이지만 KF-21에 장착될 수 있는 무장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까지 포함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13종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될 KF-21이 완전 스텔스화까지 이루어지는 비에로시 K3 개량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강의 공군은 한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천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초토화시킬 화력을 갖춘 보라매의 완벽한 비상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극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강급화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 2위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죠.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상공 50km에서 20노트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 로우 우라늄 등의 핵불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EMP 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 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 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 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 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6MT 위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 위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 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 위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 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이 2m, 직경 30cm의 EMP단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 메이RX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의 위치에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형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단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은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 4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총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쌍욕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섬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바로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풍산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 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단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쪽발시키면 단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줄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벙커, 그리고 지하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중期계획에서는 탄소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 단이나 탄소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놀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 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작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호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GB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의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JDAM, JDAM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A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뿔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 비축량이 31분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 비축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단과 정전탄, 그리고 그들의 명중률을 높여줄 유도폭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더 신기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